재고 관리는 우리 교과서 이제 12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난 수업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좀 중점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거는 이제 재고 관리 모형입니다. 예, 재고 관리 모형이고요. 이 재고 관리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치 우리가 수요 예측을 배울 때는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동 가중 이동 평균법을 쓸 것인가, 뭐 무슨 지수통합법을 쓸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 예측 모형을 가지고 모형이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가정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수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재고 관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수식을 갖고 와서 재고 관리 모형으로서 활용할 건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 모형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결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결정한다고 했죠.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울 이 재고 관리 모형에서 언제 우리가 주문을 할 거냐 재고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얼만큼 주문을 할 것이냐, 그래서 when to order, how much to order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재고 관리 모형을 배울 것이고, 이제 우리가 뒤이어서 배우겠지만 이 재고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사실은 상당히 많죠. 이제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이 재고는 주로 이런 우리가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우리 편의점 안에 있는 이런 창고 안에 물건을 얼마만큼 쌓아둘 거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재고 관리 모형들을 주로 배우는데, 사실은 재고 관리가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에 대한 재고를 관리해야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휴대폰을 얼마나 만들어서 완성품으로서 우리 창고에 쌓아둘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고 관리 모형은 별도로 있는데, 사실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이 기본적인 재고 관리 모형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이런 수업을 추가적으로 듣게 되면 거기서 그 어드밴스드된 또 고급화된 그런 재고 관리 모형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개론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 생산운영 관리에 대한 개론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재고 관리 모형, 특히 우리가 이런 편의점과 같은 데서 어떤 물건을 사다가 팔 때의 상황을 가정한 그런 재고 관리 모형을 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고요. 결국은 이 재고 관리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재고의 특성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재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관련된 비용이 뭐가 있고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재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성,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재고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 재고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재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나와 있는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재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계획을 하고 무엇인가를 코디네이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통제를 하는 건데, 무엇을 통제할 거냐? 당연히 재고에 대한 계획, 재고에 대한 실행, 재고에 대한 통제를 한다는 건데,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5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뭐 실제로는 더 있겠지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재고의 종류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재고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 재라는 거는 이제 있을 재가 되고요. 고라는 거는 이제 창고잖아요. 창고에 무엇인가를 쌓아둔다 그러면 그 무엇인가라는 것 자체가 바로 재고가 됩니다. 그래서 재고라는 것은 만약에 기업으로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물품들이 일종의 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여기 창고라고 하는 게 어디 그 뒷방에 창고에다 넣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하나하나가 다 재고가 되고 그 재고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만약 우리 학교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단국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고들은 뭐가 될까요? 예를 들면 뭐 단국대학교에서 예를 들면 책상과 의자에 대한 이런 여분들을 어디다 가지고 있다, 실제로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뭐 A4 용지, 그다음에 뭐 분필, 지우개 뭐 이런 것도 시작을 해서 뭐 가지고 있는 뭐 소화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축해 두고 있는 거죠, 소화기. 그다음에 뭐 우리 대학에서 만약에 눈이 온다 그러면 캠퍼스에 뿌려야 되는 뭐 염화 칼슘 이런 거 다 재고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휴지, 화장실에 비누 이런 것도 다 재고예요. 학교 같은 조직도 이런 기본적인 뭔가 생산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제조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재고를 갖고 있죠. 그럼 제조업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체는 말 그대로 생산을 해야 되고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부품들, 자재들 그 자체가 다 재고가 되고 창고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기업의 자산 중에 상당한 비율, 뭐 기업마다 다르고 산업군마다 다르겠지만 상당한 비율이, 자산의 상당한 비율이 가지고 있는 재고입니다. 그래서 이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과 비용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어떤 것들이 재고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밸류체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밸류체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학기 초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밸류체인은 인바운드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인바운드라는 건 이제 투입되는, 그러니까 뭐 어떤 자재들이나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투입하는 단계를 이제 인바운드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조립을 하죠.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완성된 것을 외부로 내보내는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이제 서비스 단계가 있다. 뭐 밸류체인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재고의 형태라는 것도 이 밸류체인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자동차 회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요 인바운드 단계에서 필요한 재고들이죠.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부품입니다. 부품. 뭐 타이어가 될 수도 있고 유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샤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전장 부품들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부품. 뭐 자재. 그죠? 원자재와 부품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원자재라는 거는 사실은 예를 들면 그 어떤 광물 차원에서 어떤 그대로의 상태가 이제 원자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부품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공이 돼서 온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수업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뭐 하위 조립품. 이것도 한번 조립이 돼서 온, 어쨌든 뭐 이런 형태로 부품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인바운드 단계에서 부품과 자재와 하위 조립품.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가 부품이라고 퉁쳐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계에서의 재고는 부품이에요. 우리가 부품으로서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죠. 인바운드를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품들을 가지고 오퍼레이션에서는 뭘 합니까? 자동차를 조립하죠. 생산합니다. 자동차를 조립하고 생산하는데, 이때의 재고의 형태는 워크 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뭐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요. 가공 중인 요 의미입니다. 이 워크 인 프로세스, WIP라고 하는 워크 인 프로세스라 해서 가공 중인 상태의 재고죠. 오퍼레이션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뭐 부품에 조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제품의 재고의 형태는 WIP, 제공품 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공품은 뭐냐면 이것도 있을 재고요. 얘는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정 중에 있는, 그래서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의 재고는 제공품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게 하루에 다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조립을 하다 보면 이 부분 완성의 형태로, 뭐 위에만 조립한 형태로, 하여튼 뭐 앞에만 조립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부분 가공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공장 안에, 그것도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재고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에서는 이제 뭡니까?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제공입니다. 이제는 여기서는
완성품 형태가 되는 거죠. 자동차가 이제 다 만들어진 형태의 재고가 아웃바운드 단계에서의 재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에서는 뭐냐면 이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부품, 수리 부품의 형태로 또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의 부품이라는 거는 제품을 처음에 만들기 위한 부품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단계에서의 부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수리, 정비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를 갈아줘야 됩니다. 뭐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줘야 되고 타이어도 갈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모품의 재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품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파트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좀 할 건데, 예를 들면 엔진 오일에 대한 것도 갖고 있어요. 엔진 오일이라는 거는 주기적으로 뭐 7, 8천 킬로미터 운행하고 나서 차량의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재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자동차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인바운드와 오퍼레이션, 아웃바운드 서비스 이 단계에서의 필요한 모든 재고들이 적절하게 잘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밸류 체인을 따라서 밸류들이 계속 같이 창출을 하면서 이렇게 잘 움직여져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본 게 있다면 요소수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디젤 차량을 안 타기 때문에 요소수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디젤 차량의 경우에는 이 일반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먼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뭐 DPF라고 하는 이런 필터도 달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요소수라는 걸 넣어서 이 나오는 배기가스나 먼지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해준 요소수를 넣어요. 뭐 질산화를 시킨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쪽 부분은 지식이 짧아서. 어쨌든 요소수를 기름 넣는 데다 같이 넣어줘야 시동이 걸리게끔,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그런 디젤이라고 하는 게 무슨 유로 기준인가요?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소수를 주기적으로 넣어줘서 이런 차량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요소수를 넣어야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리는 이런 식으로 구동이 돼 있는데, 요소수라고 하는 이 재고의 부품이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쪽 재고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요소수하고 내가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소수의 재고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체 밸류체인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재고라는 것들이 이런 밸류체인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종류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것을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재고의 종류를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로우 머터리얼 있죠. 이거는 원자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뭔가 가공이 되기 전에 자재들, 뭐 철광석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암모니아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로우 머터리얼이 되고요. 컴포넌트 파트라는 건 이제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이 되고, 뭐 서브 어셈블리라는 것도 사실은 컴포넌트 파트와 막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얘는 이제 하위 조립품 이런 식으로 굳이 번역을 하면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이제 그 부품의 형태에서 부품과 부품끼리 또 조립된 형태로 오는 이런 그 형태의 부품을 우리가 하위 조립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엔진에 들어가는 구동축이나 이런 것들이 하위 조립품, 뭐 아니면 활대, 구동활대 이런 것들이 하위 조립품으로 불릴 수가 있고, 이 서플라이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부품과 소모품 이런 것들을 서플라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인트는 이걸 구분하자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재고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 재고라고 그냥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바운드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부품 재고들을 가지고 생산에 들어가면 그 재고는 이제 워크 인 프로세스 재고로 바뀌게 됩니다. 제공품 재고가 되죠. 부분적으로 완성된 재고다. partially finished product라고 하는데, 이 WIP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재고 관리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수업에서 아마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울 시간 없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 공정의 그 가용 능력, 우리 공정 라인에서 얼만큼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얼마 만에 한 번씩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때 필요한 것이 이 워크인 프로세스 인벤토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현재 공정 중에 있는 재고의 수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리틀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WIP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생산운영 관리 그 상황을 고려해서 굉장히 필요한 정보인데, 일단 재고 관리에서 측면에서만 보면 제공품 재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finished goods 인벤토리에서 완성품 재고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완성한 상태에서의 뭐 자동차 회사다 그러면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에게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재고가 되고, 이 재고 역시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이프티 스탁 인벤토리인데, 이건 한국말로 안전 재고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재고라고 보면 돼요.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갖고 있느냐?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편의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한 번에 주문할 때 박스 10박스씩만 갖고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15박스씩 한다 그러면 이 5개는 추가적인 안전 재고입니다. 그렇죠? 나는 10개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10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5개씩 더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 안전 재고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전 재고를 갖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자동차를 살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의 뭐 산타페다, 소렌토다 이런 경우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예를 들면 이 수입차, 소위 말하는 수입 차량의 경우에는 막 13개월, 14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근본적인 거는 뭐 생산을 조금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부품의 공급과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이 반도체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반도체의 공급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의 능력이 떨어지고 속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내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안전재고 형태로 가지고 있었을 필요도 있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재고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반도체를 조달받는 게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 금방 공정이 멈춰야 됩니다. 코로나 초기에, 그러니까 2020년도 초반에 어떤 일이 있으면 현대자동차에서 이 전선 부품이 부족해가지고 공장 한 2주 동안 셧다운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품의 조달, 그러니까 이 전선이라고 하는 부품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몇 주는 했죠. 그러니까 몇 주 정도의 안전재고를 갖고 있는데 그 안전재고가 다 소진되고 나니까 더 이상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전재고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뭐 그러면 재고를 그냥 막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다시 편의점으로 가봅시다. 이거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생각해봅시다.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파는데 내가 마스크 한 10박스 정도만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뭐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50박스 갖다 놓겠다. 뭐 1000박스를 갖다 놓겠다. 근데 그러면 마음은 편하겠죠. 이거 혹시라도 뭐 마스크 없으면 우리가 1000박스가 990박스의 여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 팔리면 어떡할 거냐, 그죠? 안 팔리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있어요. 다른 부품들을 보관할 수 없고 또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무작정 많이 사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게, 이 생산운영 관리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안전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추가적인 재고를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글로벌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과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면 그런 걸 많이 접하는데, 뭐 GVC니
글로벌 밸류 체인이니 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이 산업 부분의 기사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GVC나 이 GSC라고 하는 게 지금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오늘 수업은 뭐 이건 좀 시험하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 그 지식을 위해서 설명하면 왜 글로벌 밸류 체인이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정해졌냐면 기본적으로 이 통상의 마찰이 굉장히 이전보다 심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국제적인 이 무역에 대한 이슈들은 국가 간에 최대한 오픈을 해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자유롭게 통상을 하자라는 게 꽤 오랜 시간 동안의 기조였습니다. 그렇죠?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국가 간에 FTA를 맺어서 물품을 자유롭게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것이 꽤 오랜 시간의 기조였는데 이 최근에는 자국 중심의 정책,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나는 이슈들이 있죠. 뭐 브렉시트라든지, 뭐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부터 시작됐던 자국 중심주의의 어떤, 그죠? 어떻게 보면은 배타적인 형태의 무역 형태, 자국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심화가 됐습니다. 서로 간에 뭐 장벽을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무역 품목에 제한을 두면서 뭐 불화수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인 불화수소에 대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을 좀 제한시키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통상의 여러 가지 장벽들이 생긴 거예요. 국가가 이번에 요소수도 중국과 호주 사이의 갈등에서 파생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심화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국제 무역의 상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 정치에 의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뒤에서도 우리가 이야기가 나올 거지만 이 공급 사슬과 가치 사슬이라는 게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 세계의 정세와 그다음에 이 통상에 대한 이슈들이 막 계속 생겨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를 하면서 안전 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정한 양의 재고들을 비축을 해놓고 뭐 요소수다 그러면 근데 뭐 그건 이제 국가에서 사실은 뭐 산자부 중심으로 지정을 합니다. 뭐 이런 아주 필수적인 부품이나 이런 원자재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중요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긴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안전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좋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은 담론을 있을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네요. 자, 근데 계속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재고의 종류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데 밸류체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풋 단계에서는 이런 부품 재고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공정 중에는 이런 제공품 재고를 얼마큼 가지고 있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세스 안으로 몇 개의 지금 공정이 돌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도 재고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완성품 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리페어와 리플레이스먼트 파트, 그렇죠? 어떤 수리와 정비에 관한 그런 부품들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서비스 단계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재고들이 다 이 밸류체인의 단계에 따라서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부품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제공품만 보는 것도 아니고 완성품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스페어 파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제품의 밸류를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제품의 밸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재고들을 동시적으로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고 관리라고 하는 게 최근에는 이 공급 사슬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이건 사실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글로벌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 이 재고 관리를 위해서 이걸 이제 공급 사슬 시스템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여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급 사슬이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플라이 공급사들이 있고 여기에 뭐 매뉴팩처러가 있고, 그죠? 매뉴팩처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리테일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공급사에 또 공급사, 이 공급사의 공급사, 공급사의 공급사, 공급사의 공급사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양한 일종의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공급 사슬이 요즘 이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글로벌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조 공장은 베트남에 있는데 부품 공장은 뭐 중국에 있고, 그렇죠? 또 제조 공장은 중국과 한국에 있고, 뭐 물류 창고는 또 뭐 어디 딴 나라에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산재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이런 복잡한 글로벌 공급 사슬 안에서의 재고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경영 정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어떤 정보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한 형태의 뭐 ERP가 됐던 MRP가 됐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공급사슬 특화된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더 강력하게 네트워크로서 연결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예시를 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나요. 이거 현대자동차예요. 이거 우리 원래 공급사슬에서 뭐 포컬 컴퍼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중심되는 기업. 어쨌든 그냥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얘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왜냐면 내가 얘한테 부품을 받으니까. 그러면 요 공급사의 상황은 내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급사의 상황은 내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나한테 얘는 1차 협력사니까. 나랑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잘 알고 있을 수 있는데, 1차 협력사,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1차 협력사한테도 또 서플라이어가 있겠죠. 얘는 우리 입장에서는 2차 협력사가 됩니다. 2차 협력사에 주는 애들은 3차 협력사가 되고, 3차 협력사에 주는 애들은 4차 협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N차 협력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글로벌하게 보면은 뭐 10차, 11차, 12차 협력사까지 글로벌하게 여기저기 있겠죠. 우리랑 직접적인 거래를 안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얘하고는 이런 거래를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3차 협력사에서 2차로는 요 공급망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연쇄적으로 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연쇄적으로 타고 내려오죠. 뭐 거기서 품질에 문제가 생겼던, 아니면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던, 뭐 이쪽 3차에서 아주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을 만들면 2차한테 영향 주고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그런 걸 수도 있고, 얘 자체가 공장이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공장이 부서졌어. 생산을 못해. 그럼 2차도 못해요. 얘도 못해. 얘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내가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나랑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거래하는 기업들의 상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N차 협력사들의 상황도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시스템은 이제 과거에는 나랑 직접 거래하는 애들하고의 상황만 고려를 해서 뭐 최적화를 해서 뭐 공급사세 시스템을 만든 이런 관점이었다면, 최근에는 이건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돼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 개념이 발전 중이고요.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 단계인데, 이제 이런 모든 우리의 이런 N차 협력사들, 나의 네트워크에 있는 이 모든 기업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서로 공생을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있어 보려면 에코시스템을 만들자. 하나의 생태계로서 우리가 같이 공존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BMW나 폭스바겐 같은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이 수천 개의 협력사들하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자꾸 이야기가 엮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정거래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의 뭐 3차 협력사, 4차 협력사한테 우리 정보 공유 좀 할래? 뭐 원가 정보 좀 줄래? 니네 뭐 공정에 대한 정보 좀 줄래? 이러면 사실은 이 공정거래법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보 공유라는 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정보 공유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정거래니 뭐니 이런 거하고 사실은 복잡한 이슈에 얽혀 있기는 하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이 4차, 3차, 2차 이런 애들하고 연결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굉장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IoT니 뭐 블록체인이니 그다음에 뭐 디지털 트윈이니 뭐 스마트 팩토리니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로서 하나의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재고 관리에서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이 environmentally preferable purchasing, preferable purchasing 을 좀 강조해요. 그린 구매라고 하는데 결국은 친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하자. 내가 어떤 기업과 어떤 그 공급사로부터 부품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공급사들이 환경적인 부분들을 잘 지키는 그런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자 뭐 이런 차원인 건데요. 뭐 이건 사실 오랜 기간 굉장히 지속됐던 거고 우리의 그 어떤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은 좀 이제 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좀 옆길로 많이 세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ESG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ESG의 E는 environmental, S는 social, 사회, G는 governance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ESG를 잘하는 기업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거나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최근에 뭐 ESG에 대한 것을 강제화해서 기업들이 다 평가를 하게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ESG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지속 가능하게 지금 단기간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회와 환경과 공존하면서 윤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사실은 ESG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 저는 ESG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보다는 약간 지금 단계에서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뭐냐면 사실 이런 거예요. ESG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태동이 됐냐? 뭐 10년, 15년 전 정도쯤부터 ESG가 나왔는데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아주 상황을 심플하게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라고 하는 건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어느 기업인가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그만큼의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그러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의 투자에서는 내가 어떤 기업들을 골라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돈을 한 10억 갖고 있다. 그럼 이 10억을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기준은 뭐냐면 그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봅니다. 그렇죠? 그 기업의 영업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영업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봐요. 그럼 인벤토리 턴오버, 뭐 재고 회전율이 얼마큼 되는지, 그다음에 뭐 ROI나 뭐 이런 것들,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이런 같은 재무적인 성과들을 보고 이 A라는 기업이 이 재무적 성과 좋고 영업 이익률이 높구나, 뭐가 높구나 해서 재무적 성과를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합리적이죠. 하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재무적 성과만 보고 투자를 했더니 그 기업이 금방 망하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그 기업이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줄어드는 형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걸 봤더니 재무적 성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재무적 성과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잘 되는 거를 보려면 비재무적인 성과도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비재무적인 성과 중에 하나가 환경적으로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거버넌스 측면에서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ESG에 대한 평가가 비재무적 성과라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도 출발한 거거든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재무적 성과로서 출발한 것이 ESG입니다. 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ESG로 갔죠? 이게 환경 구매하다 갔군요. 뭐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영학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이 ESG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적 성과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아주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분식회계. 분식회계라고 하는 거 회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장부에다 분칠하는 거죠. 화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과가 없는데 성과가 있는 것처럼 재무적 성과는 어떤 산식에 의해서 조작이 될 여지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재무적 성과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재무적 성과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비재무적 성과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ESG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인바이러먼털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 재고 관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E와 S는 다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어떤 매뉴얼이 있고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다 기업들이 나름의 노력합니다. 저탄소, 탄소 저감 뭐 이런 것을 하죠. 그리고 탈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환경, 소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공헌도 하고 협력사들하고의 협력 관계도 높이고 이런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기업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부도덕한 측면은 여전히 있지만 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거버넌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게 들을 수 있지만 뭐 이사회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의 어떤 주식회사로서의 주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주가 있고 그 주주들의 또 이사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버넌스 그다음에 기업의 지분에 따른 승계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벌들에서의 여러 가지 승계 작업이라든지 뭐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저는 입장을 좀 유보하는 편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특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다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단기간 동안의 고도 성장과 압축 성장하는 재벌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뭔가 좀 투명하고 항상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없이 좀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업과 상관없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고라고 하는 것이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재고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들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재고와 관련된 비용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각각의 비용의 항목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재고 관리 모형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도 해보고 뭐 계산이라기보다는 이 주어진 비용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when to order와 how much to order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오더링 코스트 내지는 이제 셋업 코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주문 비용 내지는 그냥 뭐 주문 비용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재고와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내가 컵라면 재고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주문을 할 때마다 이 컵라면 재고를 주문할 때마다 발생하는 주문 비용, 관련된 셋업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주문을 할 때, 이 주문할 때 발생하는 주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셋업 비용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주문을 한번 할 때마다 다시 그 셋업 비용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실사를 한다든지 그 창고를 보면서 재고가 얼마큼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뭐 재고와 이제 실사 이후에 이 주문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동하는 비용이라든지 주문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 주문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얼만큼의 재고를 주문하느냐와는 관련이 없는 한 번 주문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 주문 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정 비용이라는 게 뭐 항상 비용이 똑같다 이런 게 아니라 주문을 여러 번 하면은 이 주문 비용은 증가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6개월 동안 컵라면 재고에 대해서 한 번만 주문했다 그러면 주문 비용 한 번만 발생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6개월 동안 매달 주문한다 그러면 6 곱하기 주문 비용만큼 총 주문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문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다. 관련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이제 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기하는 건 인벤토리 홀딩 코스트, 인벤토리 캐리잉 코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재고 유지 비용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내가 이 창고에 재고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재고 단위 하나당 발생하는 비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내가 뭐 도시락을 갖고 있다면 도시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약에 재고를 갖고 있다면 냉장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냉장 보관하려면 냉장고도 켜야 되고 스페이스도 확보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하나 갖고 있음으로써 기본적으로 내가 내는 재고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그 우리는 생수를 한 병 살 때 편의점에서 그게 뭐냐 500원이다. 이러면 그 500원이 그 생수 자체의 가격이 500원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사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홀딩 코스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의점 입장에서는 이 생수를 시원하게 팔기 위해서 냉장고를 켜놔야 되고 모두 켜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500원인 거예요. 물론 뭐 유통 비용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유지 비용이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래서 재고와 관련된 비용에는 주문 비용, 그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이 있다. 그다음에는 이제 쇼티지 코스트와 스타아웃 코스트 있는데 쇼티지 코스트는 이제 과소 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내가 팔아야 되는데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서 생기는 비용. 그다음에 아니, 그쵸 과소 재고 비용입니다. 예. 여기 나오는 모형이라 그래서